예, 안녕하세요. 4월 21일 실리콘밸리 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년교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원래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인터넷 전송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이 화면이 왜 안 넘어가나?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델타항공 LAX 터미널 개장 현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녘에 새로 개장한 LA 국제공항에 델타항공 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델타항공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델타항공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폭발하는 여행 수요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와 투자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투자자분들에 대한 의미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6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종목 뉴스들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델타항공 LAX 터미널 개장 현장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LAX, LA 국제공항은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공항이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그 공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델타항공이 그 LA 국제공항의 터미널 2번에 아예 그냥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총 한 1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여러 그 공항들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투자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LA 공항뿐만이 아니라 뉴욕 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공항 등등이 계속 순차적으로 개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항공 수요가 폭발하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이런 터미널들을 개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LA 공항이나 뉴욕 공항, 시애틀 타코마 공항들을 리노베이션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델타항공이라는 회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 끝나는 시점에서 가장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회사는 우리 회사다라는 거를 알고 그 에드 베스티안 CEO가 계속 투자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LA 공항의 개장을 주목해서 현장을 다녀온 겁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한번 가서 봤더니 46 개의 체크인 카운터가 있고요. 이 터미널 2 번입니다. 터미널 2 번에 새로 지은 건물 내에 델타항공 티켓만 받을 수 있는 카운터가 46 개가 있고 36 개의 기계가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총 한 70 이제 82개 정도의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2 층을 벗어나서 지하를 한 5분 정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그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싸그리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아침 시간이라서 멕시코로 출국하는 그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출발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럼 처음에는 많았는데 잠깐 5분 정도 지나가서 딴 데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티켓팅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빨라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안 검색대 역시 굉장히 빨라진 일 처리 속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보통 LA 공항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체감상 걸렸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LA 공항을 많이 이용해 본 편이었는데요.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간 이 LA 공항의 보안 검색대 직접 통과를 해 봤는데요. 약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실제로 보안 검색대에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대 풀고 뭐 신발 벗고 보안 체크하고 다른 그 라운지 쪽으로 이동하는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렸던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비행기가 많이 몰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때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된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델타항공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델타항공 관계자를 한번 인터뷰를 해 봤어요. 네.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So, sir, I was just trying to ask you a question about this opening of this terminal and 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Delta.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라고 여쭤보니깐요. 이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캇 산토로 델타항공 부사장입니다. Opening to them. I would say that the meaning of this terminal is that Delta is in a strong position to win here in Los Angeles, strong position to win with our great global network outside
outside of Los Angeles even, and that just the great premium offerings that you see behind us, along with technology that's going to get you through facial recognition. Later on this year, you'll be able to check in from curb all the way to gate without a phone, without an ID, and I think it just builds back customer confidence. And then I just heard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so there are more to come. So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Absolutely. So today is really just the opening of the front of the house. So baggage claim, check-in facilities, we've tripled the number of security lanes through TSA. Once you get on the other side, we'll open up the beautiful Sky Club today, 30,000 square foot Sky Club with spacious offerings. We've got 2 bars, one inside. We've got a beautiful terrace outside overlooking the Hollywood Hills, downtown Los Angeles, looking out at the beautiful Delta planes taking off as well. Starting from that point, in about 3 to 4 weeks, we'll open up 3 more gates on Terminal 3, so we'll give additional on-gate. 네, 이게 델타항공이 더 많은 리노베이션을 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혁신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 방학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런 수요가 계속 올라갈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게끔 공급도 확실히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가하는 수요와 증가하는 공급이 만나면 그건 이제 실적이 폭발하는 건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델타항공은 혁신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델타항공의 이 터미널 개장에 주주들이 또는 투자자분들이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거죠. 델타항공은 특히 이 포지션이 괜찮습니다. 뭐냐면 고객 경험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고 과거에 투자했던 시설들이 낡았거든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타이밍에 딱 맞게끔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부터 고객들이 새로운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월 달에 델타항공 실적을 보시면 최근 한 2주 정도 전에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3월 달에 델타항공이 흑자를 냈어요. 1-2월 달에 계속 적자를 보다가 3월 달에 흑자를 냈고 2 분기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델타항공이 실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끔 고객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도 델타항공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매력은 뭐냐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매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매력은 유가 상승을 이겨낼 만한 강한 델타항공을 사랑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매력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 주가 평균치가 54불인데 현재 주가가 45불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현금 흐름 대비 회사 가치는 시장 평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에 네 번째 포인트는 델타항공을 통해서 전 투자자분들이 되새겨 볼 만한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 가치가 훌륭한 회사들은 결국 어려운 시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는 교훈인 거죠. 델타항공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LAX 터미널 개장인 것 같아서 네, 그 현장을 오늘 취재를 했고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다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매출도 좋았고요. 차량 판매 87% 매출이 증가를 했고 매출 증가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은 81%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마진 뭐 33% 정도 되는데 이거 역대 최대고요. 영업 마진 20% 가까이 되는데 역대 최대. 현금 흐름 대비 매출 마진 역시 27% 가량으로 역대 최대고 보유 현금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부채도 역대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갚을 빚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우리나라 말로는 손익계산서를 낼 때 탑 라인의 매출이고 맨 밑에 있는 바텀 라인이 순이익인데 탑 라인부터 바텀 라인까지 다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상이 됐었죠 사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게 너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뭐 한 4-5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좋은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귀하죠.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기술주들이 최근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발표했던 넷플릭스의 실적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테슬라의 이런 실적, 호실적은 굉장히 귀한, 네, 그런, 네, 어떤 사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그 내용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매출이나 인도량이나 영업이익이나 영업 마진 모두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 마진이 20%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다음에 공급망 부족 사태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에서 영업 마진 20%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했고,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했고,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등등을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들 입장에서 최적화된, 주주들이 가장 좋게끔, 네, 그런 체질을 회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회사는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1 분기 말 3 번인데요. 1 분기 말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가 0.1 빌리언 달러 밑으로 1,000억 원, 네. 1,000억 달러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1억 달러죠. 1억 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다. 네. 가능한 한 빠른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생산 능력 확대다.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 증설이 그 증거다. 이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폭발하는 수요,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폭발하는 수요에 맞는 그런 수요, 공급을 증대시켜서, 네, 결국에는 실적을 높이자. 네, 그런 최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 7 번인데요. 동시에 배터리 셀을 증산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공급망을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폭발하는 수요에 맞게끔 제품을 제때제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슈가 테슬라의 CEO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망 문제는 1 년째 다변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네, 코로나는 골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 번인데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은 지가 벌써 한 20일 정도가 넘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았다라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 분명히 골칫거리입니다. 이거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니깐요.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인상과 반도체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다라고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 번, 10 번은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리스크 요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생산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11 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현재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올려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즉 테슬라의 실질적인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맞닥뜨리는 그런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원가를 절감시키고 있다. 회사가 계속 끊임없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좋은, 주주들에게 좋은 회사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이 테슬라는 물가 상승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델타 항공을 통해서 봤듯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체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 단기적인 쇼크가 온다 하더라도 그 쇼크가 끝났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경우 역시 상하이 공장이 골칫거리고,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인상 등등과 같은 단기적인 위기 요인들이 있지만 끊임없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즉 회사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위기를 통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주요 코멘트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연간 매출 증가 가이던스가 50%로 제시가 됐고요. 2022년에 연내 공급망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테슬라의 주가의 압박 요인 중에 하나인 공급망 이슈는 2022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재 생산량은 공장 최대 가동 능력 이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맥시멈이 100 이라면은 그 100 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테슬라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종목 뉴스들 총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10개 증권사가 하향했습니다. 네.
많이 안 좋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히 넷플릭스는 과도기입니다. 과거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온 것 같고 그걸 다른 형태로 뭔가 바꿔보기 위해서 게임의 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JP모건 증권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다 들어맞게 했던 분기 실적 발표였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분기에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자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게 장난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좋은 투자처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넷플릭스가 이번에 내놨던 그 암호 공유를 막는 대처 방안, 네, 실적 악화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넷플릭스가 내놨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암호 공유를 막겠다. 두 번째가 광고 모델을 도입하겠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 증권은 나쁘지 않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가정이 깨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투자자들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 증권사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00에서 $300로 떨어뜨렸고요. 뭐 웰스파고도 $600에서 정확하게 $300로 떨어뜨렸고 네, UBS 증권은 $575에서 $355. 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거의 반토막씩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가 한번 220불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목표 주가 $300 정도라는 것은 물론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는 되지만 과거처럼 높은 상태 한 $600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는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단 한 군데 리덤 증권사라는 곳이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원래 매도를 때렸던 증권사인데 중립으로 의견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자기들은 이제 원래 매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매도 의견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줍줍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면서 네 의견을 상향을 조정했는데 그렇다고 매수 의견도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면 결국 CEO가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 요인으로 실적 하락 악화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두 가지 대책. 첫 번째는 암호 공유를 막는 거, 두 번째는 광고가 포함된 저가 구독 모델 내놓는 거 두 가지를 내놨는데 그게 한 18에서 36개월 사이에 나올 것 같다. 그럼 그거 한번 보고 판단해 보자. 그거 볼 때까지는 보유하고 있어라. 막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아이폰과 맥북의 매출이 좀 부진한데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폰과 맥북의 매출이 괜찮은데 네 이런 것들이 아이패드 등의 부진을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클레이즈 영국의 은행 계열의 증권사입니다. 에이비스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 버짓이라고 하는 렌터카 브랜드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매도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렌터카 회사들이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렌트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의견을 높였고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팔란티어라고 하는 피터 틸이 만든 정부에 공급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인데요. 매도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싼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와 코멘트들이 최근에 많았는데요. 파이퍼 샌들러 정권 자기들이 보기에는 생산 위험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수요 위험은 엔비디아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티증권이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효율성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마진 하락 위험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냅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객 증가가 있고
추가적으로 유료화가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냅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매수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시티증권이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변화들, 특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수요들이 많아서 온라인 트래픽이 줄어든다라는 문제, 그리고 애플이 이야기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앱스토어 규정 변경 때문에 구글과 메타, 페이스북이 고객 정보, 고객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 고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네 뭔가 영업을 해 나가는 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고객은 광고주들이잖아요. 그들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고객 수는 결국 증가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증권이 리비안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맞설 수 있는 회사는 리비안밖에 없다. 네, 이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저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으로 월가월부 4월 21일 코너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